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계파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불쾌감을 주었던 새누리당이 어제 오전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에 합의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혁신형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또 차기 지도부부터는 당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이른바 단일 지도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당 내부에서는 반발은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기의 새누리당 돌파구가 열릴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오후 늦은 오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친박 비박이죠. 각 계파의 수장인 최경환 의원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회동을 갖고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에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새누리당 지도 체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는 2002년 3월 당시에 네,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비주류의 요구를 받아서 폐기했던 지도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쉽게 좀 이해하시자면 총재 제도다, 뭐 이렇게 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폐기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서 음,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7명을 한꺼번에 뽑고요. 네, 여기에 지명직, 추천직 최고위원을 각각 한 명씩 두면서 음, 9명의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네. 앞서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이런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위로 음. 당선되면서 당대표 최고위원이 됐지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4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음. 되면은 당대표만 따로 뽑고요. 그리고 네. 최고위원들을 분리해서 뽑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당대표에게 권한이 좀 더 집중이 되고 네. 최고위원들은 당대표의 어떤 의사 결정에 관련해서 음. 협의하는 정도의 음. 어떤 권한 축소 등이 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모든 결정 권한은 대표에게 일임이 되고 그 최고위원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의견 그룹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대표의 하위 개념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단이 생기는 건데 총재라는 것이 사실 1980년대에 있었던 우리 정치에서의 어떤 권위주의의 상징이어서 사실 이게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재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그게 변화가 생긴 건데요. 이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대표 대신에 총재라는 명칭이 이제 다시 쓰이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총재라는 명칭은 이 권위주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네. 뭐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음. 다만 뭐 지금 앞서 이런 단일성 지도 체제를 뭐 새누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몇 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때도 총재가 아니라 네. 당대표로 음흠. 명칭했었기 때문에 네. 그에 맞춰서 역시 음. 새누리당도 뭐 새로 뽑히는 대표를 그대로 음. 대표라고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것은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권한과 논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제도는 2002년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의 이회창 총재 시절에 있다가 폐기됐던 그런 지도 체제였는데 이것을 다시 살리는 이른바 원톱 체제로 다시 복귀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정치적 배경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김무성 대표 체제 때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사실 비박 그러니까 비주류의 대표격이고요. 네. 그리고 2위를 한 서청원 최고위원이 친박의 대표격이었죠. 음흠.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최고위원들이 비박이 아니라 친박으로 이제 성향이 전부 다 구성되다 보니 네. 당 대표가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이 개파 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음. 친박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의 어떤 결정에 반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한국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당시라든가 네. 그리고 옥색 파동까지 일어났던 어떤 당대표 직인을 들고 음음.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가야 했던 이런 상황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의사 결정 기구가 음. 개파 간 이해에 휘둘리면서 음.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음. 때로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결정이
이거나 좀 상식적인 결정조차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음. 실제로 이런 상황은 비주류 대표가 선출됐을 때 많은 왕왕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한나라당 전 네. 대표 있을 때 당시 그 친박 최고위원들이 음. 그 집단 사퇴하면서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그런 음. 결정도 있었고요.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 그 주로 비주류 쪽에서 그 상당히 위험한 집단 지도 체제다 이렇게 음음. 판단을 하고 있었고, 네. 실제로 20대 총선 결과 친박이 우위를 차지하는 당의 인적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정병국 의원 등 그 비박 쪽에서 당권을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이 실제로 이런 집단 지도 체제를 이제 음. 벗어던지고 네. 단일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음음.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합의는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박 측의 요구가 좀 절충됐다 이렇게 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자면 단일 지도 체제는 비박계의 요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새누리당도 민주정당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할 텐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저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 것을 개파의 수장들이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결정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컨대 지금 이렇게 그 대표 단일 지도 체제로 바꾸는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전국위원회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가 동의를 할지 좀 어떻게 그 당 내부에선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자숙해야 하고 음흠. 선거 후에 그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다 숨어 있다가 네. 갑자기 나와서 이 문제를 음. 네. 협의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좀 이 기득권을 더욱 인정해 주는 모습 아니냐, 좀 네. 어이없다 뭐 이런 아. 평가를 했어요. 예. 그 뭐 이외에도 소장파에서도 어떻게 예. 이 내용은 차제에 두고라도 예. 그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음. 문제는 그 당선인 총회라든가 네.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 음. 개파간 단합을 통해서 하는 이런 안 좋은 모양새를 네. 연출했다 이런 예. 비판들이 있어요. 아. 다만 이런 네. 거는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각 계파가 지금 첨예하게 요구들이 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자면 지난 17일 전국이 사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음흠.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각 계파 간에 가장 지분이 큰 사람들, 대표적 음. 성격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어떤 네.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전국이나 상임 전국이도 지금 현재 뭐 그대로 인적 구성이 간다면 김무성 대표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고, 음. 또 그중에서도 친박 인사들도 있고 뭐 이런 음.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본다면 네.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음. 앞서 얘기된 논쟁 부분들은 음. 그 당선인 총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뜨겁게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최경환 전 총리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개파의 수장이죠. 그리고 또 정진석 원내대표 3자 간의 회동을 통해서 이뤄낸 단일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것은 개파 간 담합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결정에 따르면 외부에서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모셔온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김형호,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음. 그 박상증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리고 네. 김희옥 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 뭐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운데 그 박상증 이사장이랑 김희옥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박 쪽에서 좀 밀고 있고요. 네. 그 비박 쪽에서는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좀 지지하는 음. 모양새예요. 네. 그 김영호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에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좀 비대위를 맡아줍사 하고 좀 네.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네. 김영호 전 의장이 나보다 더 좋은 분이 많다라고 한 차례 음음. 고사를 했는데, 네. 그때 뭐 당 안팎의 측은 좀 더 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모셔오려는 저런 음음. 분위기가 좀 있어야 네.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 친박 쪽에서 만약 합의가 된다면 음음. 이 김영호 의장도 좀 가능성이 다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지도체제 개편으로 그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던데요. 실제로 김무성 대표가 어떤 행보에 나설 걸로 전망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까? 뭐 사실 김 대표가 그동안 계속 자숙을 하고 있었죠. 네, 특별히 뭐 당선 총회라든가 어떤 전국이라든가 이런 공개적인 행사를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정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자신이 그 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비주를 대표한다라는 음,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지난번에 또 그 19대 마무리 네, 그 만찬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왔었고 네, 뭐 최고위 내내 김무성 대표를 물어뜯었던 김태호 최고위원까지 네, 그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음흠, 김무성 대표로서는 뭐 일단 외부 행보보다는 네, 내부에서 좀 다지는 음흠,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세한 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내 기반을 다지는 활동부터 활동 재개를 시작할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친박의 수장이죠.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권을 하는 겁니까? 당권을 하는 겁니까? 뭐 일단은 사실 원래 당권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총선 전후로 네, 해서 실제로 전당대회에 나갈 마음을 접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았는데요. 네, 그러나 뭐 오늘 이런 어제의 과정들을 보면은 네, 최경환 의원이 사실상 친박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증명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그동안 그 미국을 다녀왔었는데 최경환 네, 의원이 예, 돌아온 뒤에 어떤 그 정지석 원내대표 체제를 흔들고 있는 친박 측을 좀 아우르고 네, 그리고 나서 이런 합의를 이끌어낸 데에는 자신 역시 네, 어떤 그 좀 생각이 있다라는 음흠, 것을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최 의원이 또 중앙일보와 통한 내용을 보면은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고 대선 경선에 차라리 출마해라라는 얘기가 있지만 음, 나는 오히려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야 된다라고 음, 말하고 다닌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가 당권을 잡아서 음흠,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뭐 네, 이런 의미로 네. 해석될 여지가 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개파 간 담합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얘기가 좀 되는 게 그 김무성 대표가 이번 참패로 크게 상처 국내 일정들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반기문 총장이
그 국내에 방한해서 네. 25일 날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 열리는 제주 포럼에 참석을 하고요. 네. 여기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음흠. 26일까지 제주에서 머물면서 통일부 장관 주최 한영 만찬, 네. 한교안 국무총리 면담 등을 진행하는데 이때 정진석 원내대표 등 뭐 정치인들도 좀 만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27일에는 잠시 일본으로 갑니다. 거기서 네. G7 정상회의 아우리치 회의가 열리는데 네. 거기서 좀 거기 회의를 참석한 뒤에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29일 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네. 그 국제 로터리 세계대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음흠. 오후에 안동 화해마을을 간다. 뭐 이 네. 정도 일정이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진 일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굉장히 그 광폭으로 움직입니다. 제주, 그다음에 경주, 안동 하회마을, 그리고 고향, 뭐 서울, 뭐 그리고 충청도 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청권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아마 28일이 지금 현재 개인 일정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충청권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여러 안팎의 관측입니다. 아, 그렇군요. 28일 개인 일정인데 이것은 비공개 일정인 모양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비공개 일정 중에 혹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충청 정치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만날 가능성도 좀 타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방기문 총장과 좀 가까운 한 인사의 얘기를 들으면 네. 지금 방기문 총장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큰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다. 그래서 음. 유엔 사무총장으로 대선 치려고 하면 안 되고 네네. 뭐 일생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네. 여기서 죽든가 뭐 음. 헤엄쳐서 나오든가 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 JP를 만난다면 이번 캠페인에 굉장한 정치적 함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JP 지금 반기문 총장은 어떻게 보냐면 충청권의 어떤 후보로 지금 네.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자면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충청권의 정치적 음. 맹주로 알려져 활동했던 네.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는 것도 음. 굉장히 중요한 음. 과정입니다. 음. 실제로 정진석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취임 후에 네.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대권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음. 실제로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와는 별개로 이런 네. 행보 자체가 자신의 대선 의지를 음. 강력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예. 있는데요. 예예.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얼마라고 보느냐라고 네. 하니까 101%라고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네. 예.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이번 방안에서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 음흠.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홍준 국회 외통위원장이죠. 전직 외통위원장인데 이분도 지금 현재 제주에 제주 포럼이 열리는 제주 현지에 가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정치권 인사, 전직 관료들이 지금 제주에 몰려들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어떤 소식들이 좀 들려올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1%가 있다.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실제 개인 일정, 28일 개인 일정 중에 충청권 일정이 잡히고 충청권 일정 중에 이른바 충청 정치의 맹주로 불리는 자민련의 김종필 전 총재를 만난다면 그 자체로 상당히 큰 정치적 파문이 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101%의 강력한 의지가 있긴 합니다만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반 총장이 출마를 실제 하기 굉장히 곤란할 거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정상이 되기 좀 어렵도록 만든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그 조항은 어떤 건지 좀 살펴주시죠. 이게 지난 1946년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이에요. 네,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이라는 건데 네,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네, 사무총장이 그동안 획득한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정부직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음흠, 사무총장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해야 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해석 여지에 따라서는 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위를 지낸 사람은 어떤 정부직 그리고 선출직 이런데 출마
획득해서도 안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상당히 반사무총단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음흠. 내용인데요.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퇴임 직후라는 내용이 곧 음흠. 그 대통령이 못 나간다, 대통령 선거를 못 치른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냐는 좀 논란이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1981년 퇴임한 쿠르트 발트하임 전 네. 사무총장은 예. 퇴임 5년 후에 대선 출마해서 당선된 전력이 있거든요. 예. 그렇고 뭐 다른 뭐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아르 전 사무총장도 음. 페루 대선에 출마한 음.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반사무총장이 이런 전례에 들어서 음.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네. 다만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반사무총장에게 어떻게 보냐면 정치적 데미지가 조금씩 계속 있고 음흠. 음. 있다라는 것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뭐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왜 이런 결정인데도 반사무총장이 욕심을 부리느냐 뭐 이런 음흠.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반사무총장에게는 좀 아픈 잽 음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트하임 총재의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5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네네네. 대선에 출마했고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퇴임한 지 1년 만에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무엇보다 이제 그분 연세가 올해 77인데요. 내년 네네. 되면 78이 되는 건데 그 연세에 대통령을 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뭐 이런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반 총장에 대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는 마치 이제 뭐 구세주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친박이 이렇게 마케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친박에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네. 특히 친박을 대표할 만한 미래 권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음흠. 이유 같아요. 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홍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친박의 의원 모임인 어떤 국가 경쟁력 포럼 네. 거기에 회원이기도 하고요. 네. 이 친박 쪽에서는 이 반 총장을 지렛대 삼아서 어떻게 보자면은 그 이원 집정부제 개헌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반 총장이 실제로 어떻게 보자면 좀 쉽게 얘기하자면 바지 네. 사장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바지 사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반 총장을 앞세워서 어떤 외교, 통상 뭐 이런 쪽에 어떤 대외적인 대통령의 업무를 맡기고 나머지 아하. 내치 부분을 좀 자신들이 좀 휘두르려고 하는 어떤 예.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예. 해석이 예. 정치권에서는 파다하죠. 그렇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쨌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명망가로 이제 국내에 알려져 있고 또 대중적 인지도도 매우 높지만 예컨대 이제 대선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뜻을 굳히고 본격적인 대선 게임에 시작에 도입을 한다면 상당히 그 검증의 칼날을 피해 나가기 어려울 거다. 이제 그게 작업이 지금부터 시작이 좀 되고 있는데요. 1985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망명할 당시에 뒤를 캐고 다녔다. 이런 외교 문서도 또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앞으로는 그분의 이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전두환 정권에 보고했다. 뭐 이런 걸로 네, 보면은 예, 사실 반기문 총장이 뭐 참여정부 때 상당히 중용됐고 유엔 그렇죠.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을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는 철저히 어떤 기득권 음흠. 안에서 활동을 한 음. 그러니까 외교관 특유의 네. 관료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어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선 국민에 가면 엄청난 검증 공세가 펼쳐질 것이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껍질들이 벗겨지게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들이 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는 음흠.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외교관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국내에 와서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지도 조사도 나올 텐데 지지도가 급등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게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이루어진 조사인데요. 네.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의 3자 대결 구도를 놓고 지지 여부를 물었을 때는 반기문 총장이 38%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음흠. 게다가 이런 계속 선두권을 유지해온 부분들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어 여건이라든가 친박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매력적인 음흠. 대권 후보로 보일 수 있는데요. 네. 반 총장이 인제 앞으로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행보를 할 것이냐, 음.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라는 게 음. 관건이 될 것이고, 실제로 앞서 얘기했던 전두환 정부의 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보고한 점이라든가 네. 유엔 결의안 위반, 음. 게다가 최근에 영국이 주관 이코노미스트가 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하마평 기사에서 음. 반기문 총장은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좀 더 작용하게 될지는 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치권 안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에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 출신의 외교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백방으로 정말 돌아다녔다. 그런데 다시 2017년 대선에 친박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